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세 편의 글을 보긴 볼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약간 조금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는 유형의 글들입니다. 언뜻 글만 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번 시간에 볼 내용들은요, 핵심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제가 먼저 요점 정리를 보면서 내용을 좀 풀이해주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마 이거 제목을 봤을 때는 신문과 진실? 신문에서는 보통 진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신문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신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일까? 아니면 신문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일까? 자, 이 정도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갈래 정리를 보면 글의 갈래가 논설문이라고 나타납니다. 논설문이니까 반드시 주장이 드러나는 글일 거고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논설문이니까 자신의 주장이 들어간 주관적인 글일 겁니다. 그럼 이 글쓴이의 주장이 바로 주제가 될 건데, 글쓴이의 주장이 뭐냐면요, 진실한 보도를 위해서 언론인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언론인의 자세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진실 보도를 위한 언론인의 자세 혹은 뭐 준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글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 방송국, 3사 방송국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도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그 방송국이라거나 신문이라던가 기자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독자들이나 시청자에게 전달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버리면 내 이해관계가 완전 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전달해주세요. 아니면 이 설명을 바꿔서 전달해주세요. 등등으로 압력을 넣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면 진실 보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꿋꿋이 지키게 되면 진실 보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문은, 그리고 신문에서 진실을 보도하는 여러 사람들은 진실 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장이고, 그럼 그 진실 보도를 해야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자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진실한 보도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을 전달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이 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한 조건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관찰해서 보아야 하고요. 중요한 점과 덜 중요한 점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눈에 보이는 한 가지의 부분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장님이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 한쪽만 만지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서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란 얘기가 나오고요. 사물을 역사적으로 관찰해라 라고 하는 의도는요,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죠. 우리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죠. 그럼 만약에 그걸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일본 사람들 수천만 명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조선인 한 명이 우리 일본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도시락 폭탄을 들고 와서 던지는 바람에 일본인들이 많이 다치고 그 일본 사람도 죽을 뻔했다.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고 살인자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역사적으로 쭉 찾아보면 그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고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갔으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비민족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민족적인 행위에 항거하고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로 폭탄을 던졌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 그렇게 역사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과 덜 중요한 점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점하고 덜 중요한 점을 구분을 해서 진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부수적인 내용들만 전달하게 되면 또 내용의 본질, 주제가 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보도하려면 요 세 가지의 규칙 정도는 알아두고 있어야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보도,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왜 진실보도가 어려운가? 앞서 제가 말로 풀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하려는 외부 세력의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굳건하지 못하면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걸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은 그 왜곡된 정보가 사실인 걸로 착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물론 이런 외부 세력들은 그걸 원하는 걸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보도를 위해서 언론인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 자세가 무엇이냐?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권력이나 이익 집단이 있지만 그 이익 집단의 구속이나 억압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만 사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글은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언론인들에게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방송국들에게 보여주면 꼭 좋을 것 같은 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건의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논설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소문입니다. 자, 일단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주장을 펼치는 글이죠. 우리가 배웠던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적은 글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상소문이에요. 상소문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건의사항을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냐면 신하가 혹은 일반 백성이 임금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정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쓰는 글이 바로 상소문이기 때문에 상소문에서는요, 글을 쓸 때도 상대방의 왕이니까 깍듯한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그 정돈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어찌됐든 상소문도 건의문의 일종이고 논설문의 일종이다 보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건 물론 당연하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하고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이 바로 뭐가 되냐면 다른 말로 해결 방안이 되겠죠? 이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제시가 돼야 완벽한 상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글은요. 두 명의 사람이 쓴 글인데 처음에 쓰는 글은 최만리라고 하는 학자가 임금님 세종에게 올린 글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의 입장에서 최만리라는 학자에게 혹은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학자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최만리의 반대 상소. 뭘 반대하냐면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고 그걸 백성들에게 반포하겠다는 세종대왕의 마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입니다. 뭐에 대해 반대를 하냐면 첫 번째, 학문에도 정치에도 아무 유익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중국의 어떠한 학문을 계속 이어받아서 내려왔고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한글을 새로 만들어서 반포한다는 건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국 측에서 시비를 걸어올까 두렵습니다. 우리 중국을 따르고 숭상하고 중국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글자를 만들어 쓴다고 하면 중국에서 시비 걸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거죠. 세 번째, 주변국들이 제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랑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글자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오랑캐가 됩니다. 뭐 이런 논리죠. 네 번째, 우리는 이미 이두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두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요, 한자를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양반들은 그 글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왕자들과 유생들이 시간을 허비해 기에 익히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크나큰 손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 말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28글자를 만드노니 이걸 널리 펼쳐서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고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내가 이것을 반포한 이유에 대해서 서문에 펼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예라고 하는 건 한낱 그냥 기술? 선생님 기술이 어때서요? 라고 말한다면요. 그 당시에는, 그 조선시대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 대장장이라거나, 그러니까 천민들이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일 뿐인 거고, 그들이 가장 숭상시했던 것은 문이에요. 문. 글자를 통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최만리의 내용은 이거죠. 한글이 비록 굉장히 배우기도 쉽고 좋은 문자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자를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 왕자랑 유생들이 한문으로 공부 안 하고 이런 기에 익히기, 한글 익히기에만 몰두한다면 이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뭘 반대한다?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한다. 자, 최만리 주장은 이겁니다. 훈민정음 찬제와 반포를 반대한다라는 얘기고요. 근거 1. 학문 정치에 유익함이 없다. 중국에서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글자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이 모두 다 오랑캐고 우리는 이두라는 문자를 갖고 있으며 유생들이 그거 배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 국가적인 손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최만리는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조정의 입장에서 세종대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대하는 학자들에게 뭐라고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보면 얘기 나옵니다. 한자에 대한 표준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백성들이 여러모로 불편해하고 있다. 그나마 한자를 알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 밑에 옆에 보는 그 한자를 보면요. 하나의 한자를 발음하는데 가끔씩 두 가지로 발음하는 한자들이 꽤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목단으로 읽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란으로 발음한대요. 똑같은 한자를 공부했는데도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 이 글자의 발음은 하나이니까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내어서 발음하고 의사소통에 혼란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을 추가한다는 거지. 내가 훈민정음만으로 관리를 뽑는다고 했냐? 너희들은 자꾸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이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유생들이 훈민정음 공부하느라고 다른 공부를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정해진 과목이 있고 훈민정음을 추가하는 거다. 훈민정음만 갖고 뽑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서 극히 일부 사람만 사용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글자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글자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창조해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창조성이 있다. 배우기도 쉽다. 그 다음 훈민정음 창제는 유교정신 실천과 사회질서 확립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왜냐? 백성들을 두루 살피고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니까 무엇 하나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주장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는 정당하다. 그러니 나는 반포할 것이다. 자, 그 근거는 한자에 대한 표준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백성들마다 다르게 발음하니까 의사소통도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훈민정음은 그냥 과목에 넣는 것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뽑는 건 아니다. 세 번째,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 일반 백성은 사용조차 할 수가 없다. 한글은 배우기 쉽다. 자, 네 번째,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게 너희가 말하는 그 유교 덕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걸 보고서도 시각이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바로 봤던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각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 중심 소재를 놓고서도 조정하고 최만리라고 하는 그 일부 학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왜냐? 각각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훈민정음에 대한 두 가지 글을 확인을 좀 해봤고요. 235페이지에 이제 현대사회와 과학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와 과학도 지금 논설문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읽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아, 맞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이건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니까 현대사회와 과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정말 수많은 과학 지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빔을 이렇게 쏘는 것도 과학인 거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있는 이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인 거고요. 자, 수많은 과학들이 존재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대 세계에서 지식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많이 배우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늘어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과학은 너무 어려워. 아, 난 그거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인들이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글이고요. 읽어보면요. 235페이지 첫 번째 해설. 과학의 내용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어려워져 왔다. 과학의 내용이 전문화되고 어려워져 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과학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 너무 어려워.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아유, 그냥 모르고 말래. 라고 넘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과학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도 지금 과학과 일반 지식인이 멀리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에 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핵 무기로 인해서. 그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그것에 대한 진짜 원인은 핵 때문이 아니에요. 과학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핵을 전쟁이라고 하는 나쁜 곳에 활용을 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 판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핵으로 인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과학이 잘못이야.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리고 과학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반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과학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논설문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야 하냐면요. 분명히 뭔가 문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주장을 펼칠 겁니다. 지금 이 글의 문제 상황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과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유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리된다는 겁니다. 과학과 일반 지식인이 뚝 떨어져가지고 점점 멀리 빠이빠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반 대중들도 그리고 일반 지식인들도 과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려는 알려고 하는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거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시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설 봅시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 나온 얘기인데요. 과학은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입장이고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읽어보면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 얻게 되는 과학의 법칙이나 이론으로부터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결론을 취사 선택할 수 없으며 과학으로부터 얻은 결론, 그 과학 지식이 자체로서 가치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게 되면 그 다음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죠. 전 유전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이거죠. 아, 지금 환자분이 앓고 있는 유전적 질병은요, 사망률이 몇 % 정도 되고 치료를 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 됩니다만 판단은 환자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 하는 행위의 끝이에요. 과학이 알려주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조사 연구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고 이러한 과학이 지식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넌 치료하지 마.
아니야, 그래도 넌 치료해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을 내려주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은 가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 가치를 넘어서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3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첫 번째 해설 보면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하지만 그가 결정을 내리는 걸 도와줍니다. 불치 환자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과학, 지식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시면요. 과학을 어렵다고 무턱대고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과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중심 주장입니다. 과학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그럼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되는 상황은 이거죠. 과학이 너무 전문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일반 지식인들이 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자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게 문제점입니다. 과학자들만 과학을 알면 안 되나요? 그러기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 지식인들이 그럼 왜 과학을 외면하느냐? 너무 어려워서예요. 두 번째, 과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은 과학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과학이 만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 근데 사실은 과학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같이 중립적인 인물이다. 인물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니까. 과학 법칙이나 이론으로부터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결론을 골라주지는 못한다. 과학은 그저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려주는 데까지의 도움을 주는 정보만 제공할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과학의 가치 판단, 가치 중립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 본 내용이 바로 논설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논설문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글들은 아니다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고 글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만 보여주니까 오히려 문학보다는 문제 푸는 건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비문학에 관련된 확인 문제 총 25문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오시고 저를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